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대학학자금 재정보조 특별세미나에 오신 학부모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세미나 진행을 맡은 안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AGM 인스티튜트의 리처드 명 대표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봄학기 세미나로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022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모두 새학년 새학기 앞두고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시청자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셨겠죠? 예. 많이 업데이트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일반 학부모님들의 생각과 다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자금 재정 보조의 걸림돌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학자금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하실 걸림돌에 대해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례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세미나 참여해 주신 분들께 AGM 인스티튜트 무료 상담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질문이나 간단한 코멘트 짧게라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또 당첨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보다 탄탄한 재정 보조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중앙일보 특별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세미나 쭉 보셨다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학자금 재정 보조란 무엇인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학자금 재정 보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서를 내서 신청하면 나오는 거 아니냐. 네. 당연히 그것도 바로 부분이지만 요즘처럼 이제 밀레니얼 베이비 부머 제너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는 재정 보조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 입학 사정에 있어서도 선호하는 학생이면 훨씬 더 장학금이라도 많이 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학교의 입학 사정을 정확하게 안다면 재정 보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내용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팬데믹 시기와 연방정부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이 삭감되기보다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파일을 여러 명이 쉐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대학의 정원은 또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합격률에 많은 편차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서 자녀들의 미래를 더욱더 알차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자금 재정 보조가 무엇이냐. 예, 이 많은 분들이 꼭 미국에 계시는 분들만이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우리 분들이 또 자녀가 미국으로 올 때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이제 이민 오신 지 얼마 되지가 않아서 기본적인 재정 보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동영상도 많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스크린을 좀 쉐어하면서 한번 이 심층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 PD님께서도 군데군데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 다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이제 이슈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잠깐만요. 제가 스크린 지금 보이십니까 화면이?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예전부터 우리가 학자금 재정 보조를 어떻게 극대화시킬까를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보다 효율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가 efficient한 financial aid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여기는 진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가 무엇인가. 예, 우리가 한 8가지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을 하게 되면 재정보조가 연방정부, 주정부, 대학에서 주는 거, 부모가 해주는 것도 재정보조예요. 그래서 입학 원서에 부모가 얼마를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진짜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축하는 방식으로 해놓으면 그 저축한 돈을 먼저 사용을 해라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저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 가정 상황의 재정 상황을 우리가 기본으로서 보는 거고요. 또 이퀄 오퍼튜니티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신분이 영주권자 이상 되고 또 국제 학생도 재정 보조를 해주는 대학이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정 보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입학 사정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 프라이빗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튜러링 해주는 학원에서 배우면서 이제 혹시 학원의 합격률이 떨어질까 봐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배려로 많은 부모님들한테 재정 보조 신청을 하면 합격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국제 학생들에 해당되고 미국 자체 내에서는 재정 보조의 신청 자체가 연방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충분히 나는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재정 보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를 합격에서 떨어뜨렸다면 이거는 헌법을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보조 신청을 해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신청한 데이터를 대학이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생각 주시고 이게 need blind policy라 그래요 이거를. 근데 재정의 상황을 입학 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need aware policy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정 보조의 포뮬라를 잘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학이 적용하는 포뮬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점에 관해서도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학교마다 재정 보조를 주는 그 그리드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학교의 재정이 얼마나 스쿨 인다먼트 펀드라든가 이런 게 강하냐에 따라서도 재정 보조의 평균 에버리지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주는 무상 보조나 유상 보조 중에 그 편차도 에버리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를 사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하는 그 데이터가 수입에 관한 상황은 학생이 대학을 등록하는 해보다 2년 전에 있는 수입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재정에 대한 자산은 그 프로세스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세금 보고에 만약에 내가 이자 소득이 있었다, 무슨 투자 소득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세금 보고에 1년 전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전 걸 참조를 한다는 것은 해가 지나면 그 전년도 거는 당연히 그 다음 연도의 재정보조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가 이른바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보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워낙 많은 학생을 다루기 때문에 입학에서 100명이 정원인데 합격 발표를 300명을 해놨다. 빠져나가는 거를 고려를 해서 여러 군데 입학하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프리레지스트레이션에 100명 등록을 해야 되는데 120명이 등록했다. 그럼 나머지 20명을 당신 오지 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가 파이낸셜 에이드를 갖고 조금 예를 들어서 이리저리 플레이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정 부담이 커갖고 그 학교 등록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파이낸셜 에이드의 그 조건, 그러니까 누가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거는 첫째는 학생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기록인 가정이건 부모가 다 외국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외국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은 4.0 기준이 2.0만 넘어가면 되죠. 물론 지난번에도 농담했지만 2.0 못 맞는 게 더 힘들다 그랬어요. 졸업만 할 수 있으면 이퀄 오퍼튜니티를 준다는 건데 이제 마약 관계 기록이 참 변동이 좀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페티션을 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펩스 자체는 지금 묻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이든 행정부가 하면서. 그러나 묻더라도 설사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우리가 제출한 서류 중에는 묻는 게 있는데 그래도 페티션을 내면 딜러만 안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즉 언다큐멘티드 약간 그 이제 소리 미비자 아니면 우리가 다카, 그러니까 부모가 소리 미비자인데 자녀도 당연히 그렇게 됐지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카 등록이 돼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도 인터내셔널로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정부에 따라서는 달라요. 우리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다카나 그 오히려 소리 미비자들이 오히려 그 영주권자는 아닌데 이비자 합법적인 신분에 있는 학생들보다 훨씬 재정을 좀 많이 받습니다. 1년에 저희가
그 드림 액트를 통해서 한 28,000에서 32,000달러 정도를 무상보조 주정부 그랜트를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업하지 마시고 이 인터내셔널 수련 같은 경우는 지금 살대학들 중에서 대략 한 179개 대학들이 재정 보조를 해주는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해주지만 유상 보조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7, 80% 정도 가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그렇게 받는다고 보는데 이런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재정 보조를 해준 데는 이제 니드 어웨어 정책을 쓰는 데도 있고 니드 블라인드 정책을 쓰는 데도 있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 보조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merit based. 이거는 우리가 성적 장학금이라든가 뭐 특기생 장학금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주죠. 학교에서 아이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이제 오퍼를 해주지만 이걸 받았다 그래서 나머지 니드로 받는 데다가 추가로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보면 이 안에 merit base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릿을 못 받아도 학점이 뭐 2.0 이상만 넘는다면 4.0 기준에 equal opportunity로 나머지를 다 학교에서 주는 그랜트나 유상 보조를 통해서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공식, 이거는 언제든지 앞으로도 뭐 10년, 20년도 사용할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마다 들어가는 총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튜션, 룸앤보드, 기숙사비죠. 부코스, 책값, 트랜스포테이션, 교통비, 각종 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는. 뭐 UJ 같은 데는 한 12가지 종류가 있는데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스널 익스펜스 용돈까지도 포함을 하죠. 어느 대학들은요. 등록 고지서에 아예 피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이거는 발런터리다. 그러니까 본인이 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나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비를 페이를 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총 비용이 한 해에 학생이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면 연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재정보전환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 그리고 몇 명의 학생이 동시에 대학을 등록하며 몇 명의 가족 수가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록이 같은 가정은 여기 뭐 어머니와 아이가 있고 한국에는 아버지가 거기서 일을 하는데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족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가족 수 한 명당 가정에서 분담한 분담금이 몇천 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networth of business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자산이죠. 근데 여기서도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대개 학생들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꼭 그러죠. 이 아빠 우리 가게 얼마야? 뭐 이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얼마나 빚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여튼 자랑하면 혼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학생이 이만큼은 분담을 하나 분담금이 나고 수익과 자산이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부모의 분담금이 만들어져서 가정 분담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C는 contribution을 얘기하는 거예요. Student contribution, parent contribution, 그리고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이 가정이 이만큼 수익과 자산이 있으니까 이만큼을 담당을 해라 하는 거죠. 부담해라는 거. 근데 이 가정 분담금 계산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자산과 수익과 자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분담해야 될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이 재정보조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상 금액이 되는데 우리가 주립대를 갈 때와 상립대를 갈 때는 아니죠. 주립대는 거주민과 비거주자로 나눠요. in-state, out-of-state. 근데 대부분 미국 평균을 보면 거주민들한테는 주립대학에서 60에서 72% 정도 지원을 해주고요. 캘리포니아인 경우에는 캘그랜트 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3,900불 이상을 캘그랜트 A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3.0만 넘으면 되는 거고요. 대학교 때 성적은 2.5만 넘으면 돼요. 이건 매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재정의 상황이 매년 그러니까 매년 제출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주립대가 특히 UC 계열인 경우에는 82에서 86% UC라는 건 University of Californi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는 재정 보조의 대개 55에서 65% 정도가 무상 보조고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랜트나 스칼라십. 스칼라십에는 메리트 스칼라십도 있고 재정 보조용 스칼라십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 웹사이트에 가면 충분히 그 이름을 넣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셀프-헬프라는 건 뭐냐면 이제 워크스타디 학교에서 몸을 떼어져서 일어나는 건데 4,000불 이상 주진 않고 1년에
융자금, loan은 학생 융자나 부모 융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out of state인 경우에는 비거주민이기 때문에 주정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야 주정부 보조 받을 수 없으니까 총 비용이 72,000원이 들어간다 해도 3만 달러가 더 비싸니까 그 out of state는 그러면 그걸 뺀 나머지가 그게 총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 제한이 굉장히 떨어졌고 요즘에 주정부가 그렇게 예산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UC 같은 데는 벌써 한 2년 전부터 우리는 타주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들한테는 절대로 우리 학교에 재정 보조용 그랜트를 이제는 주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주정부만 받게, 연방정부 보조와 뭐 기타 장학금을 빼면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합격률도 타주에서 지원하게 되면 합격률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만큼 비용을 덜 들여도 부모가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이제 사립대학 경우에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크죠. 되게 요즘에 한 뭐 노스웨스턴이라든가 뭐 일반 사립대들이 다 86,000달러에서 88,000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데에서 가정분담금 계산한 걸 빼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죠. 그러나 사립대는 장학기금이 많기 때문에 스쿨 인다면 건다는데 한 90에서 100% 정도 재정 보조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받는 금액의 대개 한 70에서 86% 정도가 무상 보조금입니다. 안 갚아도 되는 엄청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립대학을 주립대학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는 진짜 그 사립대를 충분하게 지원을 하라고 그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입학 사정을 준비를 할 때 주립대학과 사립대학을 위주로 해주면 좋겠고요. 재정보조 신청하는 그 시간대를 우리가 보면 재정보조는 항상 우리가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FAFSA, Pre-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든가 아니면 CSS 프로파일링, 즉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ing,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언제나 10월부터 시작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학생이 이제 1학년인 경우에 신입생으로 어플라이하는 경우에 그 조기 전형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데드라인이 다릅니다. 조기 전형은 보통 10월 말일이나 11월 첫째 주가 보통 나가는 일이고요. 일반 레귤러는 뭐 12월 중순부터 12월 말일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들은 뭐 1월 15일까지, 2월 1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주정부 마감일은 또 주마다 그 학교가 어느 곳에 있는지 따라 다르고 대학의 우선 마감 일자를 좀 아까 말씀드린 건데 가장 빠른 마감 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보고서 이렇게는 세금 보고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예, 대개 뭐 1월 1일에 파일하는 사람도 없고 대개 모든 폼들이 업데이트되는 게 한 중순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2월 초순이라는 게 빨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정보조 신청이라는 거는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재학생들인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검토 자체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보고서를 미루시는 것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 오퍼는 조기 전형에 한해서는 뭐 2월 중순부터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어필을 우리가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보겠죠.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미 교육부가 2010년 10월 1일부터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는 거를 학교에서 맨데토리를 올리겠어요. 이건 뭐냐면 부모가 알 권리가 있다.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입력을 하면 이 학교에서 재정 보조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네트로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라는 게 사실은요. 파이낸셜 에이드 어워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만약에 동일한 가정에서 재정 보조를 넣는데 계산하는 공식에 따라서 가정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이 낮아지는 겁니다. 재정 보조도 못 받는 건데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정 분담이 많이 올라간다면 누가 지원을 하겠어요?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만약에 뭐 2만 명이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100불씩만 뭐 입학 원수 비용을 차지를 해도 200만 불이 날아가는데 학교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아주 엄청나게 올라갈 그런 부분들은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디스클레이머를 넣죠. 여기다가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디스클레이머 넷 프라이스 캘큘레이터는 그래서 파이널 디터미네이션이 아니다. 그리고 액츄얼 어워드나 이런 것들이 may change 나중에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그 책임 소재를 모면하는. 그래서 이 넥파이 캐큘레이터는 대개 이제 중저급에 주립되는 대부분이 좀 맞아요. 중저급에 주립되는. 거기는 뭐 주정부 보조하고 뭐 거의 연방 보조, 주정부 보조만 갖고 학교를 운영하니까 그런 데는 비슷하게 맞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페더럴 메서달러지를 쓰는 데입니다. 근데 일반 사립대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조지아텍이라든가 뭐 UVA 유니버시티 버지니아 아니면 뭐 칼리지 오브 메리라든가 뭐 유니버시티 미시간이라든가 이런 주립대학 중에서도 상당히 재정보조 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어 있는 데는 사립대 공식을 쓰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넣어서 이 비용을 그렇게 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대부분이 오산입니다. 한 8, 90%가 잘 나오는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 이 프로세스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뭐 정해진 또 우리 시간 관계상 뭐 아주 자세하게 오는 뭐 트레이닝 코스가 아니니까 설명드리면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보조라는 거는 제출해 주는 정보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방 공식, 주정부 뭐 여러 가지 공식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자산과 계산하지 않는 자산, 계산하는 수입과 계산하지 않는 수입, 이 수입을 어떤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내가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정 분담금도 낮추고 세금 공제도 많이 해서 합법적으로 수입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계산하는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를 할 것인가 등등의 이런 사전 플래닝이 아주 에센셜리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서부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1, 2년이라도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가 2만 달러가 될지 3만 달러가 될지 연간 그래서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파일링이라는 거는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그다음에 CSS 프로파일 아까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닥 시스템이라는 건 다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인데 CSS 프로파일을 할 때 거기 아이닥에 가입된 학교들에는 서류를 따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검증 서류가 있는데 그걸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올리거나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그 아이닥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다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 보조가 나오면 그걸 이밸류에이션을 해야죠. 이게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내 가정 형편에 주는 레벨하고 비슷하게 에버리지로 나온 거냐 아니면 액수가 덜 나온 것인지 액수는 같이 나왔는데 무상보조보다는 유상보조가 더 많은지 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 그런 걸 따라서 어필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마감이 된 다음에 바로 이제 학교 등록 프리레지스트레이션과 그래서 마스터 프레미스리 노트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내가 학생 융자나 이런 걸 받겠는데 이거를 반드시 나중에 갚겠다. 내가 파산을 해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든가 뭐 론 카운셀링 콜스는 이런 론은 어떻게 갚는 거며 어떻게 이자가 면제가 되고 공제가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카운셀링 콜스를 보면 어떻게 학생이 저걸 마칠 수 있을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뭐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안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반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명확하게 알게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라이제이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거로써 학자금 재정 보조라는 걸 요약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 재정 보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진행 방법 등 이렇게 좀 재정 보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번 주요 이제 세미나의 주요 내용으로 재정 보조의 걸림돌이라는 이제 걸림돌 키워드를 던져주셨잖아요.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네.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왜 금년도에 이 걸림돌을 강조를 하냐면 그 연방 정부의 지금 재정 보조 가정 분담을 계산하는 공식이 something 뭐가 잘못됐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 있는 경우에 뭐를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닌데 합법적인데 그거를 엄청나게 가정 분담을 몇만 달러로 올려준 거로 계산을 해서 재정 보조가 물 건너가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물론 사전 준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재정 엑스레이를 찍고 자녀의 프로파일의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는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일단 명확하게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obstacles라는 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가정 분담금이 Federal Method이 Institutional이 뭐니 연방 공식인 경우에 뭐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 것도 우리가 한 예로 이렇게 잠깐 스크린샷을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가정 분담금 계산이 제일 중요하죠. 가정 분담금이 높아지면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이 가정 분담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빨간 글씨로 제가 여기 이렇게 랩을 해놓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입에 있어서 텍스트 인컴과 언텍스트 인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텍스트 인컴이 뭐냐면 내가 수입을 줄이기 위해서 뭐 IRA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401k에 뭐 컨트리뷰션을 한다든가 그래서 세금에서 공제를 한다든가 403B를 하나 TSP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그런 거를 그런 것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자기 은퇴금에 적립을 했기 때문에 untaxed income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untaxed income. 이거는 뭐 우리가 세금의 보고에 안 들어간 것들 있죠. 뭐 할아버지가 뭐 모르게지 페이먼을 도와줬어요. 누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서 도와준 거예요. 그거는 세금 안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인컴을 잡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택스 인컴은 굉장히 헤빌리 가정 분담금을 올려줍니다. 일반 인컴이 있을 때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4만 불의 텍서블 인컴이 텍스트 인컴이 있고 2만 불의 언텍스트 인컴이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6만 불의 텍스트 인컴을 할 때보다도 이 2만 불의 언텍스트 인컴을 할 때는 가정 분담금이 오히려 이 6만 불을 보고할 때 가정 분담금에다가 넣는 금액이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이 올라가도록 가정 분담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문제가 있고요. 파이낸셜 에셋 당연히 돈이 있는데 재정 보조가 왜 필요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뭐 스탁이 뭐 20만 불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쓰지. 그게 왜 재정 보조가 필요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컴은요. 1년에 스탁에서 나오는 거 5천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첫째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입증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정도 있으면 현금이 얼마 있는 거냐? 세금 보고에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스케줄이 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그 금액을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도 담당자가 아니 이 사람은 왜 재정 보조가 필요해? 그 돈부터 먼저 쓰지?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 보조를 일부러 더 안 주게 됩니다. 원래 예상해서 계산한 거다. 그 외에도 우리가 프로퍼티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같은 거 굉장히 뭐 중요하죠.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왜 중요하냐면 렌트비가 들어오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거기서 렌트비에서 뭐 모기지도 내고 비용 공제하고 그러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예, 그건 본인 생각이고 쓰는 거는 본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렌트비 들어온 거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죠. 나 이거 학비로 쓸 수 있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개지 페이를 했어요. 첫째 익스펜스 공제를 했어요. 당신 세금 공제 혜택도 받고 그 프로퍼티에서 그리고 몰개지 페이 하는 데는 원금도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 자산을 축적을 하면서 이자는 이자대로 공제를 하면서 똑같이 예서 그게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받을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그 공식이 보강이 됐어요. 그런 쪽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밸류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비즈니스 밸류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게 북 밸류가 있고 파이어 밸류 망해서 구매하는 가격도 있을 거고 페더럴 인덱스 밸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 이건 아주 독약입니다. 이제 대학 학자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가 인컴이 상관없이 그 돈을 먼저 써라 하는 방법을 해서 같은 금액의 현금이 있는 것보다 대략 500% 정도의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킴으로써 거의 뭐 재정부 제도를 받을 수 없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Financial Aid Decreasing Factor는 아까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취약한 부분들을 제가 빨간 표시한 그런 내용들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 보조에 있어서 requirement을 우리가 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학자금 재정 보조의 신청과 진행 방식 또 아니면 이 입학 사정이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그러면 캡사, 프리 애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여기에 requirement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크게 그 발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institutional financial aid application이에요. 사립대학들 중에는 그래서 뭐 코넬이나 유펜이나 자기 자체 내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더 자세히 물어볼까 하면 더 자세히 계산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추가되는 질문들 모든 아까 말한 여기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에 대략 한 360만 원 정도 됩니다. 팹사는 잘못하면 정정이 가능한데 CSS 프로파일은 원칙적으로 정정이 가능하지 않게 해놨어요. 근데 금년서부터는 뭐가 붙었냐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떤 항목에다가 이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을 해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부는 넣어놨지만 일단은 이렇게 얼룩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수익과 자산에 대한 베리피케이션 모든 거 합니다. 여기서도 되게 문제가 되죠. 1년에 3만 불밖에 못 번다고 했는데 쓰기는 7만 달러를 쓴다.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는 7만 달러 쓰기 위해서 그 차액 4만 달러를 언택스 인컴을 간주해갖고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하게 합니다. 특히 여기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세퍼레이트 했다든가 뭐 그래서 이혼을 했다든가 그러면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근데 천만의 말씀이 더 불리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보조 공직에 있어서는 공제하는 자산의 기준도 혼자 싱글 헤드 하우스홀드라든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받는 엘리몬이라든가 차일드 서포트 이거 전부 다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은 non custodian parent의 수익과 자산까지도 계산하기 때문에 더 불리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 간혹 가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면 어떤 전문가가 있는데 우리가 기록이 과정이라서 세퍼레이트 했다고 제출하라고. 나중에 그 세퍼레이션 베리피케이션까지 다 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카운티에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띄워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네고시에이션 제일 중요한 네고시에이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2년 전에 수입인데 지금 그게 없어졌다든가 작년에 뭐 코로 1년 벌었는데 금년에 뱅크럽시를 했다든가 부모가 직장을 잃었다든가 메디컬 비리 엄청나게 올라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비용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 펩사의 데드라인. 펩사는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서인데 이게 말이 데드라인이 우리가 뭐 6월 말일이라고 그러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중간에 갑자기 영주권을 학기 중간에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받지 못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다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부 데드라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정부 데드라인. 이 주정부 데드라인을 어기면 주정부 보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 이거는 칼리지 보드를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학생의 칼리지 보드 유저네임 패스워드하고 아이락 시스템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학자금 재정부조의 신청 방식에 관해서 이제 입학 사정의 걸림돌인가 그랬는데 사실 이제 그거는 입학 사정의 걸림돌은 이제 제가 나머지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할 때 제가 같이 설명드린 게 낫고요. 그래서 재정부조 신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를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재정보조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탈피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좀 입학 사정의 걸림돌이 무엇이며 또 재정보조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입학 사정과 재정부조의 걸림돌은 뭐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냐면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하면서 거기서 주의할 사항이나 걸림돌이 되는 설명드리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냐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느냐. 예, 그렇죠? 예, 걸림돌이 있어도 넘어갈 수는 있는데, 예,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놓으면 된다, 그죠? 그런데 네. 라임 대단한데요. 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면 되는데 이 걸림돌 때문에 어떤 우리가 실책이 일어나냐 우리가 좀 보면 되죠. 첫째, 우리가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이 입학 사정이 제일 중요하죠. 입학 사정관이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학생을 뽑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요,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 부모님들 중에는요, 회개하실 분들 많아. 왜냐하면 아직도 커먼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재정부조 신청서 한번 웹사이트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칼리지 보드에 한번 접속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고서는 남들 의견만 쫓아 돌아다니는데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 놓고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도박이 아닌데. 이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프랙티스 사이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커먼 애플리케이션 프랙티스 사이트 들어가면 제출만 하지 않고 다 볼 수 있어요. UC 애플리케이션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대학들이. 그죠? 예, 그리고 컬리션 애플리케이션 쓰는 데들이 있죠. 뭐, 그래서 조지아 텍이 커먼 애플리케이션 쓰면 그 옆에 UGA는 유니버시티 조지아는 뭐 컬리션 애플리케이션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칼리지 애플리케이션 이거를 들어가서 나중에 작성을 하는데 아이가 엄마 이거 여기 5개 묻는데 나 2개밖에 못 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미 물 건너가는 겁니다. 감점이 되는 거예요. 감점이. 그래서 그 한 문제 이 문항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스튜던트 프로파일 매니지먼트 이거는 어카데미 인덱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죠. 예, 일단은 그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쳐서 GPA를 한다든가 SAT를 한다든가 요즘에 SAT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원합니다. 학교들은. 예, 정확하게 제출하면 다 보겠다는 건데 아주 트리키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SAT를 안 보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의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가 이런 것들 다 보거든요. 하버드 같은 데는 슬라이딩 도어라고 있어요. 네가 어치먼 레코드 같은 거 다 올리라는 거예요. 다 보겠다는 거예요. 앱스트랙까지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비티나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조금 아까 말한 거 그리고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페이드 잡을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각종 인턴십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거로 아이를 측정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SAT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학교에 그 학교 입학 사정 요소가 어떤 거를 중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very important consider 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admission factor 입학 사정 요소가 비슷한 학교끼리 모은다든가 이런 식으로 셀렉션을 전략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EFC calculation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계산을 해보고 어떤 부분의 수익과 자산이 올려줌으로써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가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래서 세금 보고에서 혜택을 볼 것인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지 파이낸셜 에이드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어떻게 내가 입학원 파이낸셜 에이드를 진행을 할 때 10개 코드가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 학교의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출한 정보는 아이를 합격할 때까지 볼 수가 없게 니드 블라인드 팔러스를 해놨지만 학교 코드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가 이 학생을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에 다른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도 얘가 우리 학교에서 선호하면 이 정도는 합격했을 텐데 여기는 우리보다 5,000불을 무상보조를 더 주네. 이 내용을 보니까 합격한 다음에 볼 수가 있으니까 입학사정 통지를 낸 다음에는 그러면 장학금 7,000불이라도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올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 학교의 그 학교 코드도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선별해내서 조합을 해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일반 사람들이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애가 전교 1등인데. 그리고 뭐 전부 다 GPA 만점이고 AP 다 같은데. 근데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작년 졸업생을 보니까 4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 전년도는 우리가 370만 명이었거든요. 27,000개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7,000명의 수석 졸업생, 차석 졸업생, 학생회장, 편집국장까지 그리고 요즘에 SAT를 안 본다 그러지만 이제 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디지털 에세이가 나와서 GRE 같이 첫 번 모듈에서 잘못 치면 두 번째 모듈이 더 어렵게 나온다든가 그래서 성적의 편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놨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지만 아직 디지타이즈 된 거가 멘트도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3월 달에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1530정도 이상 나오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만나는 학생들 중에 9학년, 10학년 때 벌써 1,500 넘은 애들이 한두 명이야.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18만 명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런 최고 가는 애들 다 자기는 IB 들어갈 최소한 한 개, 그중에 한 개 들어가지 않겠어? 하는 학생들. 그런데 모든 전공을 합해서 탑10 스쿨에서는 22,000명 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쟤는 뭐 전교 1등 하는데 IB 다 떨어졌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주위에.
그게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이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드미션 조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매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만 어드미션 프로세스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드미션 프로세스라는 게 그 어카데미 인덱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그리고 퍼스널 퀄리피케이션,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카데미 인덱스는 이제 성적 관계된 거죠. 다 숫자로 넘버로 나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랭크라든가 SAT, ACT, 예를 들어서 AP 스코어, 뭐 GPA, 웨이티드 온. 이 GPA도 사람들은 자꾸 웨이티드를 얘기를 해요. 높으니까. 근데 웨이티드 거의 안 봅니다. 다 언웨이티드예요. AP 코र्스를 많이 들으면 웨이티드가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AP 코र्스예요. AP 스코어예요. AP 스코어가 낮은데 GPA가 높으면 이 결과는 인플레이티드 GPA, 즉 싸구려 GPA라는. 그러니까 그리고 AP 너무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면 더 안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뭐냐면 전인적인 교육을 받았느냐, 네가 한쪽에 치우친 편중된 교육을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애가 왜 오케스트라 밴드를 해? 이런 것들 다 좋아하고 해야 되고,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은 이걸 통해서 네가 액티비티 통해서 어떤 큰 어치먼이 있고 그게 너의 커리어랑 무슨 관계가 있으며 네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셜리 임팩트란 스터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나눠보면 어드미션 팩터가 이렇게 17가지로 나눠지는데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학교에 차등을 두고, 아까 그랬죠. very important은 한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important 30-40%, 이 두 개가 같다면 교육 고려해 보겠다는 건데, 코넬 6편을 동시에 넣어도 동시에 합격한 애가 없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이렇게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을 꾸미겠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노스웨스턴과 유니버시티하고 동시에 넣죠. 한 2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 나일스 지역에, 그 다운타운 시카고에서. 그렇지만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완전히 둘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텍소노미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지금 작년에만 해도 UC 버클리에 약 한 13만 명 정도가 어플라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한 명이 하루에 18명에서 23명밖에 못 보니까 7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에버리지가 한 명 골라내는데, 애플리케이션은. 그러면 합격 불합격 판정하는데, 그러면 1차 사정, 2차, 3차까지 갈 때 2만 5천 명 이상을 못 봅니다. 그러면 14만 명 중에서 2만 5천 개를 골라내는 작업이 있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로시저가 돼야 되고, 형평성에 근거해야 되고, 차별을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학교에 맞는 입학사정 요소에 맞게 이 학생의 제출해준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점수로 바꿔줍니다. 그게 넘어올 때 자기네가 선호하는 데다가 120%, 150% 더해주고 이렇게 합산해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은 다 포인트 시스템을 써요. 그래서 포인트 시스템에서 골라내는 방법을 텍소노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GPA가 3.7에서 3.83은 9점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2점 차이에 7천에서 8천 명의 입학사정이 목이 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미 11학년이 됐으면 거의 사실은 12학년 어플라이를 할 때 11학년까지 성적 갖고 하는 건데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AP를 5개 이상 콜스워크를 했다면 무조건 7점이에요. 10개를 듣던 20개 듣던 상관없이 7점이에요. 그런데 코스 로드는 이제 코 과목을 한 5개 이상 1년에 들으면 5점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성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아이의 입학 사정에 효과를 받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Non-Academy Achievement Rating이 있어요. 이게 내셔널이나 인터내셔널에 4군데 이상의, 예를 들어서 Significant Achievement이 있으면 5점 주고, State나 Regional Achievement이 3군데 이상이면 4점 주고, Significant Achievement이 2군데. 이게 뭐냐면 리더십과 리서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 무슨 뭐 노벨상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대학원 코스도 아니고 대학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리더십. 자신이 리더십이 있으면 앞으로 엔터프리너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발전하고 학교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학교는 전부 다 학문 연구하고 전부 다 이 전인적인 교육을 받는 거니까 얼마나 효율적인 리서치 스킬이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치먼 레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AI 튜터링을 받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
무슨 리서치를 했다. 상이 없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는 교수가 뭐 여름방학 동안에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는데 거기에 코어 썰어 넣어주게 그것도 별 소용없어요. 이제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체크리스트라 그래. 체크리스트. 너도 했니? 얘도 했다. 너도 했구나. 그냥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자기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얼마나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AI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모듈이 파이썬이나 넘피 이런 해서 우리가 깃합 모듈에다가 나가서 전 세계 그 모든 에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모듈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앱스트랙도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다 앱스트랙 원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뭐 어디서 뭐 대통령 봉사상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흔해갖고 저도 오더해서 뺏지 않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체크리스트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거기 너무 커다란 의미 두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퀄리티 레이팅은 최소한 여기서 3점을 받으면 그럼 여기에 4점이 올라가요. 클리어 에비던스 오브 엑스터널 인터퍼스널 퀄리티 같은 게 클리어 에비던스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엄청난 겁니다. 왜 이 점수가 엄청난 거냐면 1점 차이에 7천에서 8천 명의 입학 사정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이너리 말하는 흑인이라든가 뭐 예서 우리가 말하는 스페니쉬 뭐 이런 마이너리 뭐 아메리칸 인디안 알라스칸 뭐 이런 분들은 무조건 5점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때 어떻게 제가 코넬을 갔어?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마이너를 있는 20%를 학교 정원에 반드시 뽑아줘야 되고 타일거에 의해서 그리고 골고루 뽑아줘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리고 추천서도 이렇게 점수를 바뀐다.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져요. 근데 이 추천서는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멘토십 같은 걸 통해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뭐 아이비 닥터라든가 뭐 스탠포드 닥터라 PhD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영향력 있는 사회 중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에세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에세이를 담당해주는 인스트럭터가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대략 퀄리피케이션 제대로 한다면 한 7명 정도 수준이에요. 7명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얼리 발표가 언제 일어나요? 12월 13일에서 18일 사이인데 이 얼리 발표에 거의 조기 전형을 하는 분들의 거의 7, 80%가 어로메릭 디퍼가 돼요. 학교에서 너무 많아갖고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받아갖고 야 미안하지만 너는 불리한 건 아니다. 내가 일반 전형에 볼게. 동의하면 사인해서 제출해. 그렇지만 추천서 하나 더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캘리포니아나 조지아 같은 데는 추천서 이미 방학을 했어요. 그때 다른 주보다 일주일 더 빨리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이 다 휴가 가고 없어.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뭐 해보세요. 그러면 야 나 지금 빅베어 뭐 스키장에 와 있거든. 아니 나 지금 크리스마스 쇼핑 중인데 나 지금 부모님 댁에 시카고에 와 있는데 미안하지만 딴 선생한테 부탁해.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죽었냐면 신찬 선생들. 신찬 선생들은 선생도 서열이 있습니다. 학교에. 신찬 선생들은 완전히 반 죽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게 추천하겠습니까? 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얘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 전형도 망치고 다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에세이에서 이제 일반 프라이빗 인스티튜트 같은 데서 에세이를 봐준다고 하는 광고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제대로 봐주려면 애들이 조기 전형에서 뭐 디퍼가 돼버리면 한꺼번에 7, 8개 넣겠다 그러는데 5명만 돼도 3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에 내 에세이를 다시 봐줘야 되는데 에디셔널 물론 뭐 중간에 뭐 UC 같은 데는 코드만 넣어주면 되겠지만 예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튜터를 고용하게 되면 그 밑에 학생들 고용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UC 얼바인다 있는 학생을 고용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그 아이가 하버드 에세이를 어떻게 봐줘요?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인 경우에는 봐주는 사람의 학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도 학기말고사가 있습니다. 학기말고사가 되게 크리스마스 전주까지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어요. 7개 더 넣겠어요. 6개 더 넣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거를 조금 바꿔서 이쪽에 넣어주고 저기만. 그러고서는 어느 학원 같은 데는 이 문제가 되게 커요. 뭐
거기는 학원 원장이 아무리 뭐 우수하고 무슨 뭐 입학사정관 출신이라고 해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경우에는 뭐 진짜 뭐 커뮤니티 칼리지도 내 봤어요 한 번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이 하다 보면 여기서 좋은 거 올라오면 조금 바꿔서 이쪽에 놓으니까 라이팅 스타일이 같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에세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 책상에 올라가더라도 입학사정관 테이블에 올라가더라도 예서 이 라이팅 스타일이 같은 애들이 나중에 편지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도 1년에 뭐 한 800가정이니 뭐니 우리 시스템에서 전 지점망에서 다 돌아가지만 가끔 연락이 제가요 어느 학원에서 이렇게 좀 이런 걸 리뷰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받았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어느 서머네어스랑 굉장히 라이팅 스타일 가는 게 거 맞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다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못하고 제외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같은 데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6, 70명씩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막 받아놓고 뭐 1년에 뭐 몇만 불씩 뭐 입학사정하는데 막 받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는요. 아예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학원에서 라이센스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정 보조를 신청한다. 401k 하나 얘기를 나눈다 그래도 시리즈 6랑 예를 들어서 63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유리 라이센스에 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텍세이션도 어떻게 돌아가는 거고 굉장히 참 요즘에 그 정보의 혼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메이저 미스테이크 이거 굉장히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라이센스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재정보조 공식을 꿰뚫고 그거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로이어 하나를 고용을 해도 하버드 나온 로이어 1, 2년 경험과 조지타운 나온 로이어 20년 이상의 경험이면 누구를 고용하면 전 20년을 고용해요. 왜 그러냐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그 트렌드랑 그 트레이서빌리티 이런 것들이.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이 재정을 다룰 수도 없는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 안에다가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써서 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펜션 같은 걸 넣어서 합법적으로 공제를 해야지 그게 계산이 안 되지. 뭐 IRA를 맥스를 한다는 게 다 독약들이거든요. 뭐 뽕캐를 맥스로 넣는다든가 뭐 보스 넣는다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검증하셔야 됩니다. 뭐 누가 뭐 10년 경력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라이센스 없으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차일드 우리 애가 다 알아서 해요. 굿럭. 예, 이런 경우 10중 8구 제대로 된 거 거의 못 봤어요. 99.9%. 근데 한 번 실수하면 3천에서 몇만 달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모른다는 거죠. 영어만 잘해서 제대로 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다운타운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죠. 홈리스들. 예. 꿈도 영어로 꿉니다. 예. 그리고 서류를 애플리케이션 제출해 줬다고 이제 데드라인을 달성 다 됐어. 예, 이런 분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라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애플리케이션 제출하면 학교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이거 정말 그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좋은 학생을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뇌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인컴이 너무 높아요. 자, 인컴이 수십만 불 되는데도 사전에 설계를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4만 불 정도로 줄이고 실질적으로 재정부조 거의 다 받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저희 보기에는. 그리고 인컴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거야말로 조심해야 돼요. 예, 절대로 믿지 않죠. 어떻게 물론 25만 불 벌었는데 금년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페셜 서컴스턴스 있지만 만약에 3만 5천 보고 했어요. 아주 간신히 먹고 살게. 그런데 실제 익스펜스 베리피케이션 해보니까 7만 5천 달러가 나가 1년에. 어떻게 설명하죠? 예, 그건 더 불리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칼리지 애플리케이션에 제출하면서 그랬대요. 어떤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입학 사정에 불리하다. 그래갖고 우린 재정보조 안 받겠다. 그리고 필요 없다. 그리고 마크를 해서 재정보조 신청을 진짜 안 줍니다. 예.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재정보조 안 받겠다 그랬는데 아빠가 살해를 당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무슨 총기 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럴 수는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빼놓고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재정보조 안 받겠다고 진짜 안 줍니다 그래.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합격은 했는데 재정 보조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안 PD님이 그 A라는 학교를 합격을 했어요. 만약 코넬을 합격했어요. 근데 거기는 5만 달러가 들어가 주머니 돈이. 그걸 내야지가. 재정 보조 잘못 신청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옆에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뭐 UC 데이비스, 뭐 예를 들어서 UC 얼바인 이런 데서 그런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 많이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거의 90% 장학금 커버해 주겠다면 어디를 선정해야 돼요? 아, 고민이 되는데요. 그렇죠. 고민되죠. 예를 만약에 나머지 융자금은 5만 불씩 한다 그래도 4년이면 20만 달러 이상을 빚을 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학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합격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나중에 취직이 안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요즘에 unemployment 다시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뭐 아주 뭐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같은 칼리지 파크 같은데 지금은 UMD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뭐 졸업생이 60%가 1년 동안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대학원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학교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게 주립 대학들 중에서는 탑에 속하는 대학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 이번에 그 최근 케이스 중에 하나는 이제 물론 이제 익명이니까 제가 다 가렸어요. 이거 진짜 이거 뭐 따끈따끈한 거예요. 7월 30일 오빠 나오니까 이제 뭐 스토리가 있죠. 가정이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목돈이 생겼어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이것저것 전부 다 투자 소득으로만 산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갖고 재정 보조를 해라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가정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맨 처음에 이건 이제 걸림돌을 풀어낸 경우죠. 예,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 학교에서 예일에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준 것들이 전부 다 이 스칼라십서부터 모든 거를 골라갖고 다 준 다음에 1338불만 내면 돼요. 예. 우리가 이 학기에, 한 학기에 1338불만 내면 갈 수 있는 경우. 이게 굉장히 커다란 걸림돌이었죠. 왜냐하면 투자 자산 때문에. 근데 뭐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고 날아가니까. 예. 그리고 또 사전 설계도 조금은 했죠. 그 덕분에 받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정부의 걸림돌이 뭐냐면 이 워시유 우리가 많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데죠. 여기는 그 이제 부모님이 그런 어떤 은퇴연금 이런 데다가 공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많이 했었는데 원래 예상한 것보다도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1년에 받은 연간 총 1년에 통틀어서 예를 들어서 신입생인데 요번 금년인데 28,550밖에 못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이분이 2년 전에 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사전 설계를 했습니다. 사전 설계를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 얼마를 받게 됐냐면 39,550불을 받게 됐어요. 예. 대단한 거죠.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총 비용이 79,000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얼마를 더 받은 거예요? 28,000, 11,550불을 더 받은 거죠. 무상보조를 더 받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같은 경우는 스페셜 서컴스턴스고요. 이 경우는 사전 설계를 한 거로 어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2년 전이니까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그게 반영이 안 됐었겠죠.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림돌들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거를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낸 거고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문제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입학 사정에 대해서 어디를 지원할 것인가를 많이 고르죠. 예, 예전에 아마 안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 예, 학교 지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많이 하는데 학교마다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총 코스트 오브 어텐던스 총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고 다 이렇게 따져본 거예요. 그리고 가정 분담금이 워낙 가난하니까 이 가정은 그래서 가정 분담금이 굉장히 적게 나오게 된 거예요. 예, 해봤자 4인 가족에 한 5만, 5, 6만 불 정도 되는 가정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학생이
자기는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 34,000 뭐 들어가 36,000 여기 되면 갈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파이낸셜 에이드는 이 파이낸셜 니드 금액이라고 했죠. 가정부담 뺀 차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학교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랜트 스칼라십이 차지하는데 이 보면 라피엣 같은 데는 85%가 무상 구조예요. 받는 금액에. 예, 그리고 뭐 디켄슨 칼리지 같은 이거 다 노블 스쿨의 귀족 학교들인데 뭐 지어진 지 벌써 2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결국은 넷 코스트가 7만 5천 들어가는 데는 5천 몇백 불, 6천 불만 내면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3만 4천 들어가는데 1만 5천 얼마 뭐 1만 6천 불 정도를 내야지 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디가 싸죠? 당연히 사립대학들이죠, 그렇죠? 예, 이래서 사전 설계가 입학 사정과 이 재정 보조의 관계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알고서 어플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입학 좀 아까 말씀 드렸던 이제 재정보조 사례나 걸림돌들을 우리가 이번 데이터로 비교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이 바뀌어 버려야 된대요. 재정보조.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따끈따끈한 실제 사례를 또 숫자로 보니까 그 재정 보조의 힘이 좀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올 가을 입학 사정을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겠어요. 여기 칼리지 어드미션 파이낸셜 에이드. 첫째는 부모님이 제일 우선으로 지금 해야 될 거는 입학 원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바로 텍스트북입니다. 아니 자녀 대학 입시가 입학 원서에 기재하는 내용으로 합격 불합격이 될 텐데 입학 원서를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요 다음 스크린에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이제 합격률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테나가 부러지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뭐 GPA가 4.0인데 뭐 그러면 뭐 학교에서 거의 탑이나 다름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비 넣자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학생 프로파일 점검하는 거 제일 중요하고요. 예, 무엇보다도 성적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 외의 방법으로 아이의 텍스노미 포인트를 올려주는데 전략 하셔야 되고 이미 AP 스코어가 7월 달에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교 선정을 하되 전략적인 학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트래티지 칼리지 셀렉션이라는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5번 사항에 있는 전략적으로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도 저희 멤버들한테 학교 선정해서 셀렉션 할 때 대개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리치 스코어, 컴패러티브 스코어, 그다음에 세이프티 스코어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재정 보조에 대한 엑스레이를 찍어야죠. 학생도 엑스레이 찍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플라이 할 때도 전공을 정해서 할 것인지 안 해서 할 것인지. 근데 전공을 정하면 대부분이 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왜냐면 인생에서 우리가 전공을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얘가 왜 이걸 선택을 했지? 그래서 그 성적표의 커리큘럼을 유심히 봐요. 네가 저널리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매스 사이언스가 되게 약하네. 그러면 그 학생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컴프렌시브 에듀케이션 좋아하지 한쪽에 바이어스 된 거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언디사이드를 하면서 나중에 뭐 에세이에서 짚어주면 돼요.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그 중에도 나는 저널리즘 좀 더 많은 관심이다. 이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 전공을 정해서 어플라이 한다는 것 자체가 입학 사정에 있으면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거를 하려면 완전히 어떤 백업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얘가 뭐 무슨 퍼블리시가 나왔거나 그쪽에 모든 에어리어 오브 인트레스트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보면 되고 참고로 제가 이거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는 어느 곳에서도 아마 종합해서 보실 수가 없는 정보를 하나 제가 오늘 제일 처음 금년도에 디스클로즈합니다. 따라 이게 바로 합격률이에요. 이런 합격률을 우리가 봅시다. 여기 보면 한 예를 들어서 뉴욕 유니버시티 한번 보죠. 19% 이게 2022년 졸업한 학생들인데 2021년 졸업할 때는 28%였었어요. 근데 그게 19%, 16, 15, 12.8, 12.2.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2.2%라고 해서 100명이 지원하면 12.2명이 합격했다는 거나 말은 같지만 합격률은 2022년 졸업생들보다 4년, 5년 전보다
19%에서 요 차에, 그러니까 우리가 6.8% 나누기 19% 하면 몇 퍼센트죠? 우리 한번 볼까요? 6.8% 나누기 19%? 예, 6.8% 나누기 19%를 나눠주면 약 36%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평균을 볼 때 19%에서 12.2%는 19% 합격할 때보다 36%가 더 떨어졌다는 겁니다. 합격률이. 근데 단순한 12.2니까 뭐 100명 지나. 근데 문제는 나와 비슷한 애들끼리 다 견준다는 거죠. 예. 성적이 거의 같고 스펙이 비슷한 애들끼리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여기 보면 노스 웨스턴 그러면 8%에서 7% 떨어졌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얼마나 주로 더 경쟁력이 올라간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약 13% 정도가 경쟁력이 더 심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 터프스 같은 15에서 9면 엄청난 거고요. 27에서 유니버시티 UVA는 18.7 주립대인데도 어마어마합니다. UCLA가 14에서 12.3이라면 12.3% 나누기 14% 나눠주면 대략 뭐 저기 1.5에서 14% 나눠주면 대략 5년 전보다도 경쟁률이 11%가 더 올라갔다는 거로 따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게 커먼 애플리케이션 사이트예요. 에듀케이션 섹션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널스가 있고 어널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어치먼 레코드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몇 학년 때 어떤 것을 어느 레벨에서 했느냐, 스쿨이냐, 스테이트 리저널이냐, 내셔널이냐, 인터내셔널이냐. 그러니까 안피님이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서 non-academy achievement rating에 점수 따진 거, 그죠? 이게 다 반증되는 사례들이에요. 실제 근데 이걸 쓰다가 여기서 9월, 10월에 아빠 여기서 나 이거 한 개밖에 못 넣겠는데 왜냐 상이 없잖아요. 어치먼이 뭐 어디서 뭘 한 건지. 그러면 나머지 여기 5개 넣으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십 리서치 어치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금년도에 실질적인 겁니다. 제가 그 조지아텍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출하는 그 상황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파트를 제가 한 건데 여기 보면 이제 SAT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본다고 학교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contribution to community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our advice for this portion, 그러니까 이건 학교 자체 내에서 지원자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겁니다. 이게 좋겠다. 근데 여기 보면 do not overlook, 간과하지 말라. 리서치나 인턴십이나 패밀리 리스폰시빌리티라든가 이게 important contribution으로서 가장 중요한 컨트리뷰션. 그 컨트리뷰션이 이 학교에서 따지는 중요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거를 대표하는 거냐면 이 학생이 과연 소셜리 임팩트를 하냐, 사회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학자금 재정 이 보조뿐만이 아니라 입학 사정을 위해서 어떤 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리더십과 리서치가 금년만큼 강조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서는 어떤 거를 보기 원하냐면 이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를 해서 뭘 배워서 이렇게 랭귀지를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튜러링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이 없잖아요. 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활용한 어떤 인턴십을 통해서 어떤 상이 있고 어떤 오피셜 인턴십 아워가 있고 예, 물론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시간의 크레딧 아워가 나간 것도 있고 멘토를 통해서 큰 퍼블리케이션이 나와서 인터내셔널 사이트에 퍼블리타이즈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소셜리 임팩트로 하다는 거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마련해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올 가을에 입학 사정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연방 정부 공식 재정 보조 계산 방식에서 좀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달라진 부분과 이것을 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여쭤봅니다. 우리가 칼리지 어드미션과 파이낸셜 에이드에서 사실 이제 재정 공식과 재정 보조와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어드미션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은. 네. 일단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는데 한번 요 사항을 보겠습니다. 첫째, 재정 보조가 학교 어드미션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죠. 아까 니드 블라인드 팔러스를 쓴다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 전문가 입장에서 절대로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 어드미션은 재정 보조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 학생이 꼭 등록하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호하는 학생은 장학금 한 푼이라도 더 꺼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드미션도 1차 사정이 있고 2차 사정이 있고 3차 사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사정에서 합격한 애들은 먼저 나오면서 장학금이 같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선호하니까. 근데 2차 사정으로 간 애들은 이제 그런 게 적고 점점 이게 어드미션이 언제 타이밍에 날라오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어드밴티지를 겪을 수 있냐는 거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입학 사정에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Yes. 이거는 전략적인 대학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럼 칼리지 어드미션은 입학 사정에 오히려 어드밴티지를 이용할 수 있냐? 재정 보조 잘 받을 수 있게? 아까 말했죠. 선호하는 학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구입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키 팩터는 어디에 있냐면 학생의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죠. 9학년, 10학년, 11학년은 학생의 어카데믹 프로파일을 액티비티 스테러스라든가 그 프로파일을 엑스레이를 찍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스펙으로 우리가 프로파일을 빌딩을 해 나가면서 아이가 소셜 임팩트를 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정 보조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보통 10학년 때에 우리가 이제 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프라이어 이어로 하니까. 그런데 입학 사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9학년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검해야 될 계산에서 달라질 사항은 뭐냐면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첫째, 재정 보조에 대한 포뮬라가 이게 너무 우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401k를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하면 이상하다. 학교 웹사이트에 넷프라이스에 가서는 얼마나 지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연방 공식에 펩사를 제출하고 나니까 가중부담이 확 뛰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언택스드 인컴 에어리아는 이게 굉장히 아주 취약하게 더 공식적으로 헤빌리 무겁게 우리가 가중 분담이 올라가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학교 주립대학의 그랜트가 에브리바디 이퀄하게 적용이 안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주민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거주자한테는 굉장히 셀렉티브하고 재정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주립대학 같은 데는 졸업생들이 이렇게 도네이션을 별로 많이 안 해요. 이상합니다. 참 보면. 그래서 기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정부, 주정부의 예산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학교 자체 내 그랜트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번에 재정보조 내용에서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칼리지 어드미션 이거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졌어요. 막 13대 1, 10몇 대 1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학교가 완전히 선호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드미션에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죠. 엄마 여기는 SAT 요구하네. 아무 준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가 어떤 퀄러리가 있느냐 이 퍼스널 퀄리피케이션을 보죠. 어떤 어치먼트 레코드가 있고 어떤 앱스트랙을 올려주고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만큼의 우리 학교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잠재성이 있느냐 이거 많이 보죠. 이게 굉장히
터프해졌어요, 지금요. 왜냐? 너 아니라도 돼. 너무 많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요하게 여기던 입학사정 요소가 지금은 체크리스트로 바뀐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금 공제하는 플랜을 쓰면 안 되고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자기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회사면 회사 자체 내에 S코퍼레이션이면 라인 넘버 17번, 18번에 뭐 우리가 보면 프로핏 쉐어링이나 펜션이라든가 패시브 바런스 플랜인가 디파인드 베니핏 아니면 포트 오브 이츠리 디파인드 베니핏 플랜이라든가 트레디셔널 디파인드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샐러리 디퍼러니까 인플로이가 넣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어가 알아서 연방 공식에 맞춰서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다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라고 불러요. 하물며 인디비주얼 LLC가 있으신 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여러 개다 그러면 LLC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실제 거기서 매니지먼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코퍼레이트 플랜을 넣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합법적으로 세금도 줄이고 예를 들어서 재정보조금 맥시멈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더 대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 아니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IRA 브로커리지 어카운트 그것도 있어요. IRA 브로커리지 어카운트는 애플리케이션 넣어줘야 되고 어니리 어카운트인가 안 넣어도 돼요. 똑같은 IRA인데도 이런 차이가 있어요. 브로커리지는 애니타임 내가 꺼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트랜스퍼를 하는 IRA 트랜스퍼하거나 뽕키나 이런 거를 전 직장 있는 거를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이제 1099에 나와요. 1099R 이렇게 2만 원 달러가 이렇게 옮겨갔는데 셀 내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티튜션에서 인스티튜션 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일단 부모님들이 IRS에 걸어갖고 다이렉트 트랜스퍼하는 DRT 방식으로 오게 되면 가정 분담이 몇만 달러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안 돼. 그런 거는 그런 디스클로즈를 요즘에 넣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그걸 해당 안 되는 사람들. 작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불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한 사항들이 굉장히 좀 보강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구체적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략적인 대학 선택과 재정 보조의 공식 이해를 좀 도와주셨는데요. 올 가을 학기 입시를 앞둔 분들이 대입 준비 그리고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 시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인 뭐 준비 사항이죠. 사실은 점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준비 사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쓰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 프로파일이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팹사의 애플리케이션 폼에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계산하는 자산과 여기는 에셋이란 말을 안 씁니다. 다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요. 계산하는 자산과 더 많이 계산하는 자산, 계산하지 않는 자산. 그 때문에 이거를 잘 보고 실질적인 계산을 해서 과연 여기서 차라리 이걸 페널티를 내고 수익 페널티를 내고 계산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서 점검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느냐면 아까 그거를 확대를 해주면 investment include하고 also include 이게 529 플랜 같은 거거든요. 학자금 목적으로 저축하는 거 이거는 no matter what 인컴에 상관없이 여기 위에 있는 자산의 거의 500% 정도의 가정 분담금을 올려줘요. 그러지 않은 자산들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홈의 에코리는 주립대를 갈 때 세 개의 대학만 빼고요. 조지아텍, UVA, 그다음 칼리오 유니언멜 빼고는 일단은 연방 공식을 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홈의 에코리는 계산 안 하지만 인베스트먼트 이런 건 다 계산하고요.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 밸류는 계산 안 하는데 서렌 차지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10분 활용을 해서 쓰셔야 되고요. 에이블 어카운트라는 건 디서빌리티 세빙인데 한인들 치고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이거 하시는 분은. 예, 그리고 이런 현재 리타이먼트 플랜 안에 들어가 있는 밸런스는 계산 안 합니다. 근데 그거를 컨트리뷰션 하고 있는 거는 엄청나게 계산한다는 거를 한 135% 이상 더 올라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런 점을 따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권고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한 가정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지타운 한번 예를 들게요. 이 재정보조 설계를 하기 전에 가정 분담이 23,000이었는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8,000로 줄였어요. 하다 보니까 재정보조 대상 금액이 59,080달러고 여기는 74,000 예를 들어서 파이낸셜 니드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이 학교는 100% 재정 보조를 해주는데 받는 금액의 무상 보조금이 평균 83% 차지하니까 이전에 있는 상황으로 했다면 49,000달러를 받을 거를 여기는 61,000달러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넷 코스트가 여기는 23,000달러를 재정 보조 받은 다음에 내야지만이 갈 거를 설계를 통해서 8,000달러만 가게 됐으니까 15,000달러를 절약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다가 재정보조가 무상보조금이 늘어난 게 12,450달러가 늘어나서 이 가정은 간단한 설계를 통해서 27,450달러를 1년에 더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년이면 얼마예요? 그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달러 이상을 절약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학생이 2명 갈 땐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서 실질적으로 아까 다시 제가 정리 좀 해드리면 칼리지 재정 보조라는 것이 어큐뮬레이션 메서드가 아니고 이퀄 오퍼튜니티면서 예를 들어서 연방 정부 칼리지 어드미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포뮬라를 확실하게 우리가 언더스탠드 해야 되고 우리가 학교마다 주는 에버리지 이거를 정확하게 사전에 알고서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넷프레스 케이크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조금 조언 많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 플래닝은 아주 이센셜 원천적인 리퀘어먼트라는 거. 그렇지만 알아야 될 게 이퀄과 not equal이라는 게 뭐예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정원이 있는데 더 많이 등록할 때 학교가 재정 보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액수를 덜 받게 하는 게 언더 어워리드 같은 비슷한 비용을 받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한 건 미스 어워드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가 어필링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되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아이디어를 받는 과정에서 제발 다시 말씀드리지만 non 프로페셔널 진짜 대석방이라고 해요. 예. 특히 요즘에 죄송한 얘기만 학원에서 재정 보조를 같이 안 해주면 등록을 안 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흉내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미국에서 대학원 나왔다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문가라도 박사면 그쪽 한쪽만 박사지 이쪽 박사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험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서 혹시 만약에 이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렇게 연락을 해서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좋아요. 네, 마지막 깔끔한 요약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세미나의 모든 이야기 좀 마무리되었는데요. 입학 사정 그리고 재정 보조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부분과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대입이 얼마나 치열한지 현실 직시를 오늘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 좀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학자금 재정 보조의 걸림돌 저희 세미나의 제목 타이틀이었죠. 걸림돌을 디딤돌로 우리 오늘의 캐치프레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에이즘 인스티튜트 무료 상담권 추첨에 대한 내용은 추후 댓글을 통해서 공지드릴 예정이니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어쨌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까지 또 기록이가 정치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정말 자녀를 바라는 염원은 한결같은데요. 실제 이민 생활에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영어에도 we live through the kids,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만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점검함으로써 개인적인 파이낸셜 엑스레이를 찍고 자녀의 미래 그리고 자녀와 대화를 많이 나누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자녀가 성공하는 길들이 결국은 이 가정이 이민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걸림돌이 너무 많습니다. 지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정말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제가 제 개인 이메일도 드렸으니까 문의 주시고 무엇보다 정말 이렇게 이런 또 좋은 기회를 또 중앙일보, 애틀랜타 중앙일보에서 마련해 주셔서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애정어린 말씀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명 대표님과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특별 세미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